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강좌 이제 7강 페이지 12에 보시면은 거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론에서의 이제 기본 주제죠. 부동산 시장론은 이제 기본소 들어가면은 이제 자세한 목차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론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데서 출제하겠다라고 세부 항목을 정해줬어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두 번째가 효율적 시장, 세 번째가 주택시장. 주택시장의 주택 여가 현상이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대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시 내부 구조론, 여섯 번째가 공호입지론, 마지막이 일곱 번째가 상호입지론. 그래서 7개 주제에서 4-5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테마별로, 파트별로 이제 하나씩 정리하시다 보면은 출제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선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상호입지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많이 구성합니다. 효율적 시장이 묶어서 나오는 배경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효율적 시장과 관계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대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4가지죠. 4가지인데 이제 3문제 정도가 출제하죠. 그래서 지대론, 상호입지론,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렇게 묶어서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주택시장에서 여가 현상이고 그 다음이 공호입지론이고 2가지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3년에 한 번씩, 뭐 4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도시 내부 구조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회 때는 상호입지론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지대론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 묶어서 이거 당연히 나왔어요. 항상 나오는 데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 내부 구조론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문제가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초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요 내용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요 정도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이제 구체적인 나머지 목차에 해당되는 주제는 기본서 나오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시장의 특성을 이제 논하기 전에 경제학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서 작년판 보니까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만 불안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이 다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뭐 주식시장, 뭐 노동시장, 화폐시장, 수출시장, 생산물 시장 모든 게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내용 중에 일반 시장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는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다만 이제 다 불안전 시장인데 다만 불안전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모든 이론들이 수요법칙이라는 앞에서 공부하셨던 모든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만든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완전 시장 가정한 모델이 현실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 완벽하게 이제 맞출 수는 없어요. 다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중개사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완전 경쟁 시장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9회 때도 그랬었어요. 5개 지문 중에 2개인가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그럼 어떤 시장을 말하는지 학문적인 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모든 경제 이론들이 완전 시장을 가정하고 만든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은 이 성립 조건에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제 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계돼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한 성립 조건은 4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부동산 시장 특성을 문제를 냈는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해당되는 걸 제시해주고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무조건 X가 된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 다 다수라는 거죠. 요걸 우리 학개론에서 문제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 특성 문제 나왔을 때 요걸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틀린 질문을 찾을 때 이게 정답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랬었거든요. 그건 틀렸었어요. 그럼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 돼버려요. 그럼 불완전 시장이라 깔아놓고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죠. 시장에서의 가격을 지배하는 것은 누가 지배할까요? 소수가 지배할까요? 다수가 지배할까요? 시장에서. 그렇죠? 소수가 지배합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10명이 있고요. 테이블에 10명이 수요자가 앉아 있고요. 공급자가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는 사람은 10명인데 파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협상할 때 주도권은 누가 갖냐? 공급자가 가져요. 그렇죠? 사는 사람 많은데 파는 사람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주도권 갖고 반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테이블에 공급자가 100명이 있는데 수요자가 한 사람이 있어. 그럼 파는 사람 많은데 수요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은 공급자들이 자기 물건 팔려고 공급자들이 경쟁해야 됩니다. 그럼 주도권 할 때 누가 지배권 가져요? 수요자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을 주도권 가질 때 협상 주도권 갖는 것은 소수가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독과점이라 그럽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 다 다수야. 그러면 소수가 가격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둘 다 다수다 보니까 그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들은 상대방을 가격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격 수능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하고자 했더니 시장에 참여해 봤더니 이미 가격은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 가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됐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전 경쟁 시장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다수다 보니까 가격을 지배하는 능력이 없고 가격을 순응하고 그러면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는 뭐만 결정하는 사람이냐면은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이게 적용될까?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우선 비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여기 해보고 한번 따져보세요. 이 두 사람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어요. 거래하는 상품이 동질성을 가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질적인 상품을 뭐라 그랬냐면은 대체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하는 상품 다 대체제다.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은 나중에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똑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동질적인 상품이면은. 그래서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이다. 왜? 대체 관계는 상대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하고 원빈이 영화출을 하는데 서로 대체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빈이 몸값을 높였다. 그럼 저도 어떻게 돼요? 저도 같이 몸값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경 쓰는 과정 중에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은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라는 원리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려면은 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동질성을 가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물일가 법칙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했었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논했었어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논했었어요. 부동산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부동성하고 개별성하고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걸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개별성을 논하면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될 물건이 똑같아야 돼. 동질적인 상품이어야 되는데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질성을 말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 그래서 다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즉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개별성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이겁니다.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도 참 자주 나오죠. 아마 자주 나오는 건 3번과 4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지니까 올해 이게 나왔었죠.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 시장이에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걸 원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없고 퇴출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부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냐?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소비자들 기준 삼으면은 소비자들이 이미 다 구매 능력을 가졌어요. 구매 가격이 싸니까 구매력을 다 가졌고, 그러면은 뭐만 표출하면 돼?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은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간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그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터치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하는 유일한 역할은 국방에 의무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 시장 진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가만히 따져봤더니 부동산 시장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왜? 부동산은 벌써 비싸. 이게.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시장의 불안전성의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비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진입장벽이 되고요. 시장 진입장벽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의 숫자를 소수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부동산 시장, 이런 부동산 공법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걸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논리에 의하면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는 고가성이거든요. 부동산의 고가성과 정부의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이게 나왔었죠.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 고가성, 비싸다는 것은 시장이 진입장벽이 되고요. 이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완전한 정보입니다. 완전한 정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다고 가정해요. 완전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완전 시장 성립 조건 중에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시험 주제가 있어요. 그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봤더니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요. 부동산은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랬죠?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이것도 충족하지 못하네. 그리고 상품이 동질해야지 일물과 법칙이 적용되는데 부동산은 뭐다? 개별성 때문에 이것도 충족하지 못하네. 이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비싸. 비싸다는 거하고 정부의 간섭이 많다 그랬죠?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충족하지 못하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정부 이제 조각을 할 때 장관들 보세요. 장관 청문회 하잖아요. 그 이 사람은 다 옛날에 땅 투기한 사람들이야. 위장 전입하고 다 했었잖아요. 땅 투기. 왜냐 본인들로부터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이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장관이 될 줄 몰랐겠지. 그래서 그 젊었을 때 본인에서 입안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본인에서 정보가 출발한 거니까 미리 알게 모르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땅 거래할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슬쩍 땅을 사서 이거를 이제 차익을 남기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죠. 그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우수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해요. 이것도 결국 완전 시장 성리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한 이 네 가지 성립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세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라고 보통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라는 거를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불안전 시장으로서의 그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논하게 됩니다. 시장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왜 빈번하게 언급을 되냐면은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이,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연관되는 다른 분야의 출제를 할 때 시장의 특성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좀 다른 특성을 갖는 이유가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하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그 시장의 특성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시장의 특성 보다 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야, 이게 불안전 구조가 매우 심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불안전 구조가 되면은 시장이 왜곡이 돼요. 시장이 왜곡되면 가격도 왜곡되고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요.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난 거를 수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야. 그래서 정책 문제를 낼 때도요, 이 시장의 특성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럼 시장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험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랜 역사를 가지는 과정 중에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목차를 쭉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누적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출문제의 파괴력이 뭐냐면은 이미 선배 출제원들이 이런 시장의 특성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수십만 명의 분들이 그걸 답안지로 이게 특성이고 아니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출제한 사람들이 기존에 이미 정답 오답이 정리가 된 특성을 파괴시켜서 자기가 생각한 시장의 특성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기출문제 그동안에 나왔던 수십만 명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분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의 이제 파괴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질서는 나중에 출제한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에 나온 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부동산학개론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답이, 즉 정답이었던 것이 파괴된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것도 바로 그 다음 연도가 아니라 잊어버릴만 할 때 수정해가지고 정답에 나온 경우가 2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정답 나왔던 거를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정리가 된 것이 지금 책에 나눠드렸던 12페이지 그 주제야. 근데 그것도 경중이 좀 있어요. 먼저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많이 출제를 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러 몇 개를 한번 쭉 적어드리긴 했어요. 시장의 국지성입니다. 국지적 시장이야. 먼저 국지적 시장에 나오는 배경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부동산 특성. 그래서 앞에 우리가 부동산 특성, 즉 부동성을 논할 때 그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만듭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처럼 일반 시장과 다르게
지리적인 공간을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그래서 모든 시장은 다 기본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앞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내용 보다 보면은 앞에 특정 지역이 나와요. 뭐 강남 부동산 시장, 노원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장소가 나옵니다. 특정 장소가 나오는 것은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들어가도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 124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만약에 서울에 전월세를 만약에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진이 나오죠. 그림이 나와. 그러면은 거기 서울 부동산 시장 하면은 이제 서울 딱 찍어요. 클릭을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다 보면은 큰 시장이 나오죠. 서울 시장이 나오는데 거기 구별로 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노원구를 찍는다, 그 노원 클릭하면 또 화면이 커져가지고 또 동별로 또 몇 동 나오죠. 무슨 구. 노원구에 넣고 뭐 동, 뭐 하계동, 상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걸 클릭하면은 또 세부적으로 또 나온다. 그리고 그날 더 클릭하면 이제는 아파트 세대별로 또 다 주택별로 쭉 정리가 되는 게 나오죠.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앞에 특정 지역이 붙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가 결부된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으로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의 질문은 우문입니다.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상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학적인 시장 이론이고 앞에 특정한 장소가 붙은다 그래서 구체적 시장. 그래서 특정 구체적 장소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개념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죠.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마다 상이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야. 그거 당연할 거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땅값 높아진다 해서 제주도 땅값도 높아져요? 아니야. 다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되죠. 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책에 나온 동그라미 시장의 분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논리고, 지금 이게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것이 지역마다 시장의 분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시장의 분화. 나눠진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제일 출제 많이 한 게 거기 적어드린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부동산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역 시장별로 또는 이제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그리고 초과 공급 현상을 이게 지속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초과 수요가 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고요. 지속 여기다 써야겠다. 그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물량이 남아도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물량이 부족한 데서는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일반 시장이다 그러면은 일반 시장 이동이 가능해. 물량이 초과 공급이 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남아 있는 걸 들어다가 부족한 데다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곳이 이제 균형이 맞출 수가 있거든, 수량에서.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가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뭐 우간다 땅을 들어다가 배에 싣고 와서 강남에다가 펼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강남은 계속 땅값 높아지는 거야. 근데 시골에서는 지방 어떤 지역에서 땅값이 막 떨어지는 지역도 있죠.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물량이 남아돈다고 해서 그 땅을 들어다가 강남에다 옮겨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로 가격 상승이 지속시키고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땅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된다. 이 말은 결국 지역마다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한다는 거죠. 불균형 현상이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수가 줄어들면은 점점 인구 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인구 절벽이 생겨가지고 인구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서울, 경기도 그 지역 시장하고 저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엄청 커지게 될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더 다른 지역 보면은 더 도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를 더 보신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지는 않아요. 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요걸 가지고 쭉 냈는데 이거를 이제 장난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걸 장난칠까 출제는 고민하다가 왜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상이할까? 부동산 특성과 관계된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장난쳤어. 기출문제 보면 여기다가 내구성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 고가성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이거 다 틀렸던 지문이야. 내구성이란 말은 수명이 길다는 거고요. 고가성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수명이 길다는 거하고 그리고 비싸다는 것이 지역별로 시장이 나눠진다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지는 것은 이동이 불가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연습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은 거기 보시다시피 다른 일반에 비해서 지역 간의 연계성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다 낮다 낮을 수밖에 없지.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잖아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서울 지역 땅값 높아졌다. 연쇄 반응으로 저기 제주도까지 두루룩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다 별개의 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몇 가지 예를 이제 책에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적어드리긴 했지만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이야. 국지적 시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거를 내고 싶은데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만 내면 지문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풀어 쓰다가 과거에 기출문제를 냈던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론이지만은 이게 몇 줄짜리를 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지문이 좀 길어지고 짧아지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야.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 만들 때 이거는 다르게 문제를 표현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하지 않는 예문들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 걸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거만큼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어드린 게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야.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공급적인 면에서 조절이 상대적으로 힘들거든요. 수요가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비싸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급이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제 부증성과 연관성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근데 뭐냐?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요거랑 같이 묶어서 엄청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균형 가격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계속 왜곡이 된다는 뜻이야. 시장이 왜곡된다는 건 결국 가격하고 수량이 왜곡된다는 뜻이거든요. 가격 왜곡이고 수량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요거 한 11번 이상 나왔어요. 똑같은 지문이. 근데 이 주의사항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곤란하지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행간의 뜻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왜곡되는 건 뭐다? 단기적으로 왜곡된다는 거야.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에요. 불안전 시장이다 보니까 불안전성을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자원 배분과 가격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아. 똑같은데 수급 조절의 곤란성에서 가격 왜곡되는 것은 포인트가 뭐죠?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인가는 이걸 장기로 바꿔서 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시장의 특성이 요거 두 가지였었어요. 제일 빈도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데 거기 상품의 비표준화성이 있어요. 이 비표준화성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성이라는 뜻이죠. 개별성. 요거는 뭐랑 반대로 한 거냐면은 아까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완전시장 조건으로 상품이 동질해야 되잖아. 동질화는 똑같다는 표준화라는 뜻이죠. 그럼 비표준화란 말은 벌써 뭐죠? 그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개별성과 연관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마다도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지역별로 상이하고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표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라는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만 연결시켜요. 네 번째, 이게 이제 요즘에 근래 나오는 주제죠. 거래가 비공개적이야 또. 거래가 비공개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죠. 거래가 비공개적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네 번째로 거래 비공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은밀성이라고 나눠져 있었는데 은밀성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안 좋아서 요즘은 거래 비공개성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개별성 때문에 보통 그럽니다. 보통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상대방한테 시장에 많이 알려주진 않아요. 보통 부동산 거래는 과거부터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비공개적이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거래 내용을 파악하려면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래가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발생한다?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럼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뭐였었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었었잖아. 근데 부동산 시장 거래 비공개성으로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시장이 벌써 무슨 시장이다?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보 가지고 또 논하는 별도의 시장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본 것이 이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거래 내용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수급 조절도 어렵고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을 조직화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 시장으로 따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조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몇만 필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한 3천만 필지 정도 된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3천만 필지 가게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화된 시장이 될수록 조직화되면은 하나의 틀 안에서 다 똑같은 이제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 달라. 3천만 필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화되기 어렵다.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5가지가 가장 유명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마지막 6번째는 시장이 불안전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요거를 반대로 설명한 이 논리입니다. 거기에 공급의 비탄력성 이 단어를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거기 동그라미 2번은 고가성 비싸다는 거 있었죠. 비싸다는 것 자체가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시장을 불안전하게 한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연습했는데 이게 29회 때 올해 연습했는데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2번 지문이. 그리고 결국 공공성 때문에 법적 규제가 많죠. 그것도 무슨 시장 돼버려요? 불안전 시장. 그리고 이제 거래 정보병이 존재한다. 그 시장 무슨 시장? 불안전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유명한 부분들이 이제 요 주제예요. 그래서 유명해서 이제 하도 나와서 국수 비비비라고 이제 우리가 연결시키긴 해요. 부동산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이 이해도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주제가 매우 많습니다. 수요금융, 투자, 정책 이런 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문제가 풀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해하고자 하는 종착지에 대한 논리를 출제원들이 매년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 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뭐냐면은 부동산 학개론의 내용 공부할 때 앞자 떠서 암기하는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쪽 세계 우연치 않게 진입했을 때 그냥 앞자 떠서 암기하는 거를 엄청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단순 암기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필요해요. 공법 문제처럼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든지 정책, 시장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지적 시장, 국수 비비비라는 이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나옵니다. 국지적 시장, 수급 조절 곤란성, 비표준화, 비공개성, 비조직성.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고 이거 이 편 그대로 출제되진 않으니까 이거를 풀어 써서 나왔을 때 풀어 쓴 내용들이 국수 비비비에 어느 해당되는 걸 좀 출제한 거구나라는 거를 계속 문제를 통해서 습득하셔야 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은 어떤 형태든지 30회 때도 언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은 일부러 기초 수업이라서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의 특성입니다.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랑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파트가 13페이지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이제 집어넣긴 했지만은 요거는
기본 강의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논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나 좀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기초 강의 때는 이제 접근하고 했지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해도 되는 파트니까 요거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 그것도 연결이 되니까 생략을 하고 시장론에 대한 7개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 해서 맛배기만 보도록 하겠어요. 파트별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가 굳이 세부적으로 논한다 그러면 제1편이 부동산학의 총론 우리가 했었죠. 그 제2편이 경제론이라서 수요 공급을 핵심으로 문제 나오는 파트가 있고 제3편이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시장론 7개 주제의 시장의 특성만 한번 맛보게 봤어요. 네 번째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네. 시장에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정책론이야.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논리도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논리가 이제 15페이지부터 나오고요. 이 15페이지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주제는 4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거니까 정부 시장 개입이 있고, 그리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그리고 이제 조세 정책 해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는 다 골고루 나옵니다. 다만 부동산학개론에서 제일 준비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토지정책이에요. 토지정책 올해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보통 토지정책의 그 빈도수가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있어요. 그 부동산 공법 문제가 토지정책에 자주 등장했었어요. 그 한때 유행했다가 최근 작년하고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토지정책을 이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시장 개입하고 주택정책과 조정책은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정부 시장 개입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1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론에 대한 맛배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방향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책론을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